안녕하세요. 요양 등급부터 요양 서비스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드리고 있는 한국신유연구소 대표 이진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양 등급을 신청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요양 등급을 신청하는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요양 등급을 받고 나서 어떤 서비스를 쓸 수 있고 그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각 서비스별 저희가 드리는 추천 꿀팁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내용이 복잡할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 어르신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찾아간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따라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양 등급을 받고 나면 보호자님이나 어르신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총 3가지의 서류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하나는 장기요양 인정서, 두 번째는 개인별 장기 이용 계획서, 세 번째는 복지연구 급여 확인서라는 3가지 서류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이 3가지를 업계에서는 인정서 3종이라고 부르고요. 이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받으실 모든 요양 서비스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류를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 장기요양 인정서는 어르신의 신분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어르신의 성함, 생년월일 이런 기본적인 인적 사항들이나 등급, 인정 유효기간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이 장기요양 인정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서류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라는 서류고요. 이걸 업계에서는 개장기라고 불러요. 이 개장기 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단이 살펴본 어르신의 서비스 계획들이 담겨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계획서인 거죠. 공단의 계획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어르신의 본인 부담금 비율, 그리고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의 필요 내용들, 그리고 공단이 봤을 때 어르신은 어떤 서비스를 몇 회 서비스를 쓰면 될지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 개인별 장기요양 계획서, 개장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복지연구에 관련되어 있는 복지연구 급여 확인서인데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어르신을 제품으로 케어하는 서비스를 복지연구라고 부르는데, 이 복지연구 중에 어르신이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들이 나뉘어요. 그래서 이 확인서 안에 어르신이 쓸 수 있는 부분, 못 쓰는 것들이 표시되어 있고, 이게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공단에 추가 신청을 하시는 그런 프로세스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인정서 3종은 결국 어르신의 서비스를 받는 데 기본적인 틀이 되는 일종의 계획서이자 공단의 어떤 판단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서류를 보고 이 개별의 요양기관들이 어르신에게 맞는 적절한 서비스의 계획을 세우는 프로세스가 일반적인 이 요양 서비스의 기초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어르신은 크게 총 6단계의 등급 중에 하나를 받게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이 있고요.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이라는 가장 낮은 등급이 별도로 있어요. 이 1등급부터 5등급은 1등급은 가장 중증이고요. 5등급이 가장 경증이고, 인지지원 등급이 당연히 더 경증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요양 등급은 5개 등급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5개 등급으로 나눠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인지지원 등급은 굉장히 일부의 서비스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보통 1등급부터 5등급이라고 표현을 하고, 1등급부터 5등급 안에 들어와야 온전한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등급 판정 과정을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보호자님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가장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을 혹은 나를 이렇게 등급으로 매기는 게 사실은 기분이 언짢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을 등급으로 매긴다는 게 굉장히 조금 불쾌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이 요양 등급을 꼭 매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 어르신을 등급으로 매기는 과정에서 법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르신을 촘촘하게 이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개 1등급 어르신들은 거의 와상이세요. 거동이 불가한 어르신들이고, 2등급 어르신은 와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몸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체위 변경이 가능한 분들이 2등급 정도이시고, 3등급은 누군가의 완전한 부축이나 디귿자 보행기에 완전히 부축을 받아서만 움직일 수 있는 분들, 4등급은 지팡이나 디귿자 보행기가 있다면 거동이 가능한 분들, 5등급은 치매 증상이 있는 분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이렇게 각 등급별로 분류를 해놓고 각 등급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어르신이 어떤 등급인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인지, 어떤 기능 저하가 있어서 어떤 부분에 일상생활을 못하는지를 등급을 이렇게 판단하면서도 촘촘하게 알아갈 수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좀 기분이 언짢으실 수는 있지만 어르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긴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등급을 이렇게 판정을 받고 나면 또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아무래도 돈입니다. 그러니까 등급별로 혹시 서비스 금액이나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궁금증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등급별로 달라지는 것의 핵심은요, 한도액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르신에게 매 월마다의 한도액이 주어져요. 월에 뭐 15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한도액이 정해지고요. 그 안에서 요양 서비스를 쓰시면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20%에서 0%의 본인 부담금을 내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급별로 한도액이 다르다는 얘기는 중증으로 갈수록 한도액이 커진다는 얘기와 같은 거죠. 그래서 등급별로 가장 중요하게 바뀌는 건 일단 본인 부담금의 금액이 아니라 한도액이다. 그리고 본인 부담 금액은 어르신의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만 달라진다라고 봐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는 또 뒤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등급별로 한도액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도 궁금하시겠죠? 지금 촬영하는 시점은 2025년도이긴 한데 2026년도에 수가가 공개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 대비 2026년도에 변화한 것도 볼 수 있는 시점이라서 그 자료를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2025년도 기준으로 가장 중증인 1등급은 매월 230만 원 정도의 한도로 요양 서비스를 쓰실 수가 있고요. 2026년도에는요, 약 20만 원 정도가 증액돼서 250만 원 정도 매월 요양 서비스를 쓰실 수가 있게 한도액이 약 9%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금액이 크죠?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판정받으시는 게 바로 4등급이에요. 이 4등급은요, 2025년도 기준으로는 137만 원 정도의 한도가 부여됐다면 2026년도에는 140만 원 정도로 약 4만 원 정도의 한도액이 증액되어서 약 3%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등급이 높을수록 한도액이 굉장히 크네요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지원 등급은 한 달에 약 65만 원 정도밖에 그 한도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가장 한도가 낮아요. 그래서 굉장히 일부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린 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제일 먼저 질문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등급을 상향 신청할 수는 없나요? 보니까 등급이 높을수록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 등급은 상향 신청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뭐만 있냐면 등급 변경 신청만 있어요. 그래서 등급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초 판정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부터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요. 등급 변경 신청을 하면 등급이 하향되거나 탈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등급 변경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상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또 하나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건 등급 하는 등급 신청의 과정들이 있었죠. 등급 신청서를 내고 방문 조사를 받고 의사소견서를 내는 이 모든 과정들을 등급 변경 신청을 하면 또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급 변경도 좀 꽤나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게다가 동일 등급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만약에 4등급이셨는데 4등급이 또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100% 자부담으로 하셔야 되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등급 변경 신청은 좀 깊게 고민해 보시고 진행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요, 내가 상담하고 있는 요양센터장님과 면밀히 상담하면서 이 센터의 어떤 노하우를 보는 또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센터에서 봤을 때 어르신은 등급 상향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비용만 나올 것 같다 하면 센터에서 보통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좋은 센터를 만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과정들에 대한 번거로움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지지원 등급이 저희는 나왔는데요. 저는 인지지원 등급이 나왔는데 이건 등급이 그럼 떨어진 건가요? 이런 질문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지원 등급도 등급 판정이 된 것이기는 합니다. 다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도액이 적기도 하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요양 서비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쓰시는 게 방문 요양 서비스예요. 이거는 요양보호사님이 집에 와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데 이건 인지지원 등급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쓰시는 방문 요양을 못 쓰기 때문에 사실은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면 좀 요양 등급에 떨어진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복지연구나 주간보호 서비스 같은 일부 서비스는 쓸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요양 등급은 우리가 받았어요. 이제 우리 어르신의 혹은 우리 보호자님 입장에서 우리 어르신의 혹은 보시는 어르신의 등급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양 서비스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양원과 같은 시설 입소 형태, 그리고 재가요양이라고 해서 우리 어르신의 본가, 집에서 살면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요양이라는 카테고리가 또 두 번째로 있습니다. 시설 입소, 재가요양,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설 입소는 너무 잘 아시는 요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양원은 일종의 거주시설인 거죠. 우리가 거기 살면서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는 게 시설이라면 재가요양은 있을 제자에 집가자를 써서 집에 머물면서 받는 서비스를 재가요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 집이나 살던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람이 오기도 하고 어르신이 가기도 하고 제품을 쓰면서 기능의 보조를 받는 걸 재가요양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경을 쓰는데요. 우리가 보통 안경을 쓰는 건 안경을 딱 쓰면 기능 보조가 딱 되죠. 그러나 요양 서비스는 이렇게 사람이나 제품이 딱 생긴다고 해서 갑자기 눈이 보이는 것처럼 기능 보조가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치 안경을 쓰듯 이렇게 사람이나 제품을 통해서 보조를 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집에서 받을 거냐 시설에 입소해서 받을 거냐가 기본적인 차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법은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요양원이 아니라 재가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는 요양원을 거의 대부분 아는데 사실은 법은 재가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걸 좀 더 면밀히 보기 위해서 제가 법에 적혀 있는 고시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법에는요, 가정에서 장기 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뒤에 급여는 월급이 아니고요, 그냥 서비스라고 바꿔 생각하셔도 돼요. 재가급여, 그러니까 재가 서비스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1등급부터 2등급인 중증인 분들은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다 이용할 수 있지만 3등급에서 5등급은요 재가급여만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3등급이 나오면 요양원에 못 가나요? 일단 법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케이스에서는 시설급여 제공이 가능한데, 어르신이 혼자 거주하시거나 아예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어요. 그래서 보호자 없이 혼자 거주하는 환경에 있으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예외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호자님이 계시긴 한데 해외에 계시거나 보호자님도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르신을 수발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된다고 하면 3등급에서 5등급도 이제 이 시설급여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이 굉장한 중증 치매세요. 혹은 폭력성 치매가 있으세요. 그래서 집에서 케어가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되면 공단이 예외적으로 시설급여를 줍니다. 그래서 핵심은 요양 등급은 기본적으로 재가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중증의 환자인 1, 2등급은 시설급여를 바로 쓸 수 있지만 3에서 5등급은 재가를 쓰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시설을 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법의 취지도 그러한데요. 실제 어르신들도 그렇게 쓰고 있냐를 좀 데이터로 살펴봤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시설을 쓰시는 분들과 재가를 쓰시는 분들, 재가를 쓰시는 분들과 시설을 쓰시는 분들의 비율이요, 재가가 85%, 시설이 15%로 총 어르신 중에 85%가 재가를 쓰더라. 그리고 15%가 요양원에 가시더라 라는 걸 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개별 요양 서비스 중에서는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방문 요양 서비스가 전체 어르신의 36%로 가장 많이 쓰고, 복지용구, 제품으로 케어를 받는 게 30%로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르신 중에 15% 정도만 요양원에 가신다는 거죠.
생각보다 의외이시죠? 그리고 사람 말고 총 비용으로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총 비용 중에 60%를 재가가 쓰고요. 40% 정도를 시설이 쓰고 있어요. 여기서 발견하신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사람은 요양시설이 15%가 쓰는데 돈은 40%만큼 쓰네? 그러면 한 명당 어르신들이 쓰는 비용이 요양원이 훨씬 더 많은 거죠. 한 명당 어르신이 쓰시는 건강보험료가 요양원에 갔을 때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도 기본적으로 이런 요양원의 입소보다는 집에서 케어를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부분도 이런 금액적인 숫자에서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제 어르신의 숫자도 그렇고 어떤 전체 시장의 규모, 서비스의 비용, 어떤 건강보험료의 재원도 시설보다 재가가 훨씬 더 많다라는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그러면 본인 부담금도 재가와 시설이 다를까? 또 살펴보면 재가는요, 모든 국민이라면 부자도 일반적인 중산층도 다 본인 부담금은 15%로 시작합니다. 15%가 가장 많은 숫자예요. 근데 시설은 20%로 숫자가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재가는 15%, 9%, 6%, 0%로 줄어들고요. 시설은 20%, 12%, 8%, 0%로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최대치 기준으로 보면 재가는 15%만 내면 되고 시설은 20%는 내셔야 된다. 이런 체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내가 기초수급자인데요. 혹시 그럼 저는 본인 부담금이 안 나오나요? 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본인 부담금은 최대 0%까지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기초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0원일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수급자와 의료수급권자 여부와 본인 부담금의 기초인지 의료인지는 100% 일치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기초수급자이신데 본인 부담금은 일반이신 분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좀 경험이 많은 센터들은요, 처음에 상담을 할 때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본인 부담금이 0원이라고 설명드리지 않아요. 기초수급자이시더라도 실제 본인 부담금 판정을 받아보면 인정 서류 안에 일반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좀 노하우가 있는 베테랑 센터장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던 인정 서류안에 있는 기억에 기재된 본인 부담금 비율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양 등급을 받으면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인 시설과 재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이 모든 서비스에 대한 기본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쓰더라도요, 어느 센터를 쓰더라도 기본적으로 요양 서비스의 가격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센터를 써도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센터를 써도요, 비용은 동일합니다. 가격이 동일해요. 법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격을 깎아주거나 돈을 더 받는 건 법적으로 위날선 행위로 보고 불법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어느 기관이라도 가격은 동일하다는 기본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전국의 모든 요양기관의 서비스 내용도 동일해야 합니다. A 기관에는 가니까 어떤 서비스를 더 많이 해주던데요. 이걸 시간을 더 해준다 그러던데요. 이것도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요양기관의 가격이 같기 때문에 마치 커피, 콩, 원두를 다 똑같은 걸 쓰는 똑같이 1,500원의 커피를 파는 아메리카노를 파는 카페 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으신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센터의 가격은 같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베이스로 이제 디테일하게 요양시설과 재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요양시설, 요양원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양원은 뭐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요양원은 거기에 거주하면서, 거기가 집인 거죠. 거주하면서 전문 교육을 받은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상주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그런 곳이 우리가 잘 아는 요양시설, 요양원입니다. 이 요양원은요, 크게 규모에 따라, 이 침대 수에 따라서 노인 요양시설, 요양원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보통 공생이라고 부르는데 이 요양원과 공생이라는 두 가지 분류로 나뉘어요. 요양원은 베드 수가 10베드 이상인 10명 이상을 케어할 수 있는 걸 요양원이라고 부르고요. 공동생활가정은 5명에서 9명만 지낼 수 있는 곳을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나라의 요양원이 몇 개나 있을까? 노인요양시설은 전국에 4,600여 개가 있고요. 공동생활가정은 1,500개 정도가 있어요. 아까 저희가 제일 처음에 첫 시간 때 말씀드렸죠. 요양등급 판정자가 전국에 12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요양원은 사실은 4,600개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요양시설은 입소를 하는데 비용이 이것도 똑같이 법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게도 요양원은요. 등급별로 수가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그게 첫 번째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해당 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당 몇 명이 있는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조금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해당 기관의 요양보호사가 몇 명 배치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야 돼요. 홈페이지에 기재된 금액을 확인하시면 좀 더 정확하고 그 금액도 같은 분류에 있는 요양원이라면 가격은 다 같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금액을 아시기보다 좀 디테일하기보다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에 돈이 얼마만큼 드는지를 제가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2등급 어르신이고 한 달에 30일을 거주하신다. 근데 31일도 있고 28일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요양원은 하루하루 지낼 때마다 비용이 나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31일인지 31일인지에 따라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30일 기준으로 가져와 봤어요. 2025년 기준으로 30일을 머무시면 2등급 어르신이 본인 부담금 20% 기준으로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요. 2026년도 기준으로는 약 5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해요. 근데 거주를 거기서 한 달 내내 하는데 비용이 생각보다는 비싸지 않죠. 여기에 식비와 소모품 비용, 성인용 기저귀 같은 비용료가 추가로 나올 수가 있고요. 다만 요양기관은 이런 식비나 이런 소모품 비용에서 마진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완전한 실비만 나오게 되고 그 금액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실제 서비스 비용은 50만 원에서 52만 원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뒤에 말씀드린 재가 서비스에는 없는 건데 요양원은 상급 병실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입원을 해보면 1인실, 2인실은 좀 더 비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양원도 상급 병실료라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비용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오늘 다루지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국비 지원이 되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서비스는 한 달에 약 50만 원에서 52만 원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양원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냐? 저희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팁은요. 앞에 계속 설명드렸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검색하시고 거기서 요양기관을 검색해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검색을 할 때 지역별로 요양원을 검색해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정원과 입소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정원이 총 몇 명이고 대기자가 몇 명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걸 꼭 보시고 실제 입소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셔야 돼요. 사실 서울에 사시는 보호자님들이면 서울에서 요양원에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서울에는 요양원이 거의 없어요. 요양원은 자가 건물이어야 하는데 자가 건물에 요양원을 짓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서울에 있거나 수도권 근거리에 있는 요양원은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어떤 요양원은 대기자가 수백 명 있는 곳도 있어요. 거기는 애초부터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원과 현원을 꼭 보셔라. 이게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는 이 요양원은 어르신이 밖으로 나와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보호자님이 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방문하기 편한 지역을 선정하셔야 돼요. 선정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모든 요양원을 검색해 보시고요. 거기서 가장 내가 입소할 수 있는 곳들을 추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다 직접 가보셔야 돼요. 투어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말씀드릴 재가 요양기관과 달리 시설 요양기관은 어르신이 거기서 사는 거기 때문에 시설의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셔야 돼요. 실제로 환경이 어떻고 앞에는 어떻고 공원은 어떻고 이런 걸 눈으로 보시고 판단하셔야지 거주 환경이기 때문에 마치 그 임장하듯이 가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눈으로 내가 보고 대화해본 원장님의 마인드가, 원장님의 친절함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요양원은 직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직원의 들락날락하는 게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아무래도 난이도가 있는 근무지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원장님이요, 어떤 마인드로 직원과 센터를, 요양기관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어르신들은 침대에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고 내 방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설이 삐까번쩍한 게 어르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의 환경, 분위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분위기를 좌우하는 건 누구다? 바로 원장님의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운영합니다. 저희는 신축이라서 건물이 좋습니다 해서 가보면요, 원장님이 막 바뀌었어요. 막 몇 개월에 한 번씩 원장님이 바뀌어요. 그런 곳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원장님이 그것의 구심점이 되는 분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얼마만큼 경력이 있고 오래 기관을 운영했고 경력이 있고 친절한지에 따라 그 기관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잘 활용해 보시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꼭 투어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요양등급이 있으면 요양병원도 쓸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요양기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인 거예요, 요양병원은.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항상 상주하죠. 상주하는 병원입니다. 그러나 요양원은 의사 선생님이 상주하지 않아요. 촉탁의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요양기관과 협업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병원이고 요양원은 요양시설이다. 그래서 요양등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혜택이 있거나 반대로 요양병원은 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입원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요양병원을 입원하시면 월에 진료비가 한 달에 한 7, 80만 원은 나오실 거거든요. 진료비만. 거기에 간병비가 별도로 들어요. 간병비가 다임 간병, 그러니까 한 병실에 여러 어르신을 케어하는 다임 간병 기준으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내가 만약에 1:1 간병을 받는다, 그럼 월에 한 300만 원 정도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요양원은 이 거주하는 환경, 그 거주하는 비용, 케어받는 비용을 다 합쳐도 아까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50만 원에서 52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의사가 만성질환을 치료하면서 돌봄이 필요하다면 요양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고, 치료가 아니라 어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요양원의 혜택을 받으셔야 된다. 가격도 꽤 차이가 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봤다면 이제는 진짜 가장 많은 분들이 쓰시는 재가 서비스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재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케어를 받는 거다 보니까 집으로 요양보호사님이 오시는 방문 요양 서비스, 어르신들이 가서 케어를 받는 어르신들의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데이케어 센터, 주간보호라고도 부르는 데이케어 센터, 제품으로 어르신을 케어하는 복지용구라는 총 3가지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나뉩니다. 먼저 방문요양 서비스를 좀 알아볼 건데요. 방문요양 서비스는요, 국가 공인 자격증을 보유한 요양보호사님들이 어르신 댁에 가서 청결 유지, 신체 지원, 식사 준비, 식사 도움, 인지 프로그램 같은 걸 어르신만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방문 요양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흔히 재가 서비스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재가 서비스는 좀 더 상위의 개념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요양 등급 인정자의 약 36% 정도가 쓸 만큼 가장 많은 분들이 쓰시는 대표적인 서비스이고, 요양기관 수도 아까 요양원은 한 4,600개, 700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문요양센터는 무려 19,000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걸 보시면 동네의 아파트 단지나 지역에 방문요양센터라는 간판이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방문요양센터는 쓰는 사람도 많고 제공해주는 기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분들,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또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가사도우미와 많이 비교하세요. 그런데 방문요양 서비스는 가사도우미와 다릅니다. 가사도우미는 가족 모두를 위해 가사 전반을 제공하죠.
가사가 핵심이죠. 그러나 요양보호사는요, 어르신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실제 사례인데요. 법에도 기재되어 있고 공단의 평가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데,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 댁에 갔는데 어르신이 여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계세요. 그런데 빨래통에 빨래가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어르신 것만 분리해서 빨래를 해야 합니다. 에이, 치사하게 그렇게 하나요? 그게 법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센터도 어르신도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명확하게 법에 요양보호사는 어르신 것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방문 요양 서비스와 같은 방문 시리즈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문 목욕, 방문 간호가 있는데요. 이거 똑같이 방문 시리즈예요. 그래서 방문 요양 센터들이 방문 목욕이나 방문 간호를 겸하기도 하는데요. 방문 목욕은 차량 목욕, 그러니까 목욕 차량 같은 것들이 집으로 가서 목욕을 해드리기도 하고, 요양보호사 두 분이 집으로 가서 집 안에서 목욕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욕 차량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요양보호사 두 분이 가셔서 집 안에서 완전 목욕을 도와드리는 방문 목욕 서비스가 있고요. 방문 간호는 간호사분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분이 가서 욕창 케어나 이렇게 삽관이나 이런 진짜 간호사가 해야 되는 것들을 의사 지시서를 받아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방문 간호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방문 서비스 시리즈들은 하나의 기관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요양기관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그러면 실제 비용은 어떻게 되냐? 아까 우리가 요양원은 매일매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마다 비용이 나오고 등급마다 비용이 좀 다르고 요양보호사를 몇 명 보유하고 있냐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방문요양센터는 서비스 한 번 갈 때 제공하는 서비스 회당 시간에 따라서 서비스 금액이 다릅니다. 대부분 하루에 180분을 가장 많이 쓰시는데 180분 기준으로는 2025년 기준으로 하루에 약 55,35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고 그리고 2026년도 기준으로는 57,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이 돼요. 여기서 15% 정도가 본인 부담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 좀 헷갈리고 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시는 비용으로 제가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 주 5일 쓰는 것 기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사람이 3시간씩 가는 것 기준으로 제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2025년도 기준으로 하루에 3시간씩 매일 사람이 가더라도 한 달에 16만 원. 2026년도에는 기준으로는 월 17만 원만 내시면 매일 3시간씩 사람이 가는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2026년도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1,32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루에 3시간씩 매일 사람이 와도 월에 17만 원이니까 굉장히 저렴한 편인 거죠. 이렇게 저렴하게 서비스를 쓸 수가 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방문요양센터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냐? 말씀을 드려보면 대형 기관이 좋나요? 혹은 동네의 작은 기관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들 하세요. 답을 먼저 드리면요. 동네의 작은 기관이 훨씬 좋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한 기관이요. 어르신을 100명 정도 케어하고 있대요. 그리고 어떤 기관은요. 어르신을 10명 정도 케어하고 있대요. 그러면 센터장이 어르신에게 쓸 수 있는 시간은 어느 기관이 더 많을까요? 당연히 10명을 케어하는 기관이 어르신에게 센터장이 쏟는 시간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앞에 배웠죠? 요양 서비스의 가격은 전국이 다 같다. 돈을 내는 게 다 같고 서비스 내용도 다 같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 센터장이 얼마만큼 애살 있게 어르신 케어를 하고 어르신에게 신경을 쓰냐? 이런 휴먼 터치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소형 기관일수록 어르신 케어를 더 잘할 수밖에 없고 어르신에게 밀착해서 케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과 똑같은 법을 갖고 있는 일본도요. 전체 요양기관의 거의 90% 정도가 중소형 기관이고 중소형 기관이 시장의 거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기관이 차라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본사가 서울에 있는 본사 중심의 어떤 대형 브랜드와 지역에 있는 센터를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경우도요, 저희는 지역 밀착 기관이 훨씬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 지역에 센터장님이 있으면요, 요양보호사님은 3시간 일을 하고 집에 가지만 법적으로 센터장은 24시간 대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말에 어르신이 요양보호사가 안 들어가는 시간인데 갑자기 통화가 안 돼요. 배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센터장님이 직접 가서 어르신이 계시는지를 확인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네에 촘촘하게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센터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왜?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니까요. 집의 근처에 보호자가 없더라도 센터가 그걸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밀착 기관이 훨씬 더 보호자에게 더 큰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건 작더라도 지역에서 밀착한 기관을 추천드린다. 지역에 있는 밀착 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고객 경험이 높다. 왜? 가격이 다 같고 서비스 내용이 더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요양 등급을 신청하는 과정부터요, 요양 서비스를 쓰는 요양보호사를 매칭하는 과정, 요양보호사를 교체하는 과정까지 밀착해서 돕는 기관이 좋은 기관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 똑같다면 방문 목욕이나 방문 간호 같은 기관의 특화 서비스가 있는 기관이 훨씬 더 좋은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요양보호사를 구할 때는 혹시 꿀팁이 없나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요양보호사는 사실은 평균적으로 한 2-3번 교체돼요. 어르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요양보호사님이 아무래도 이게 일이 좀 힘든 일이다 보니까 보통 많이 이제 일을 그만두세요. 그래서 평균 2-3번 정도 교체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집으로 불러서 뭔가 도움을 받는 경험이 인생에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본인도 보호자도 우리 어르신이 어떤 사람이 좋은지를 몰라요. 실제로 저희 집의 케이스인데 저희 할머니도 저희 창원에 있는 저희 지점을 통해 케어를 받으셨거든요. 저희 센터에서 처음에 상담을 할 때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묵묵히 와서 서비스만 제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첫날 딱 오고 뭐라 하셨냐면 사람이 왔는데 말을 많이 안 하더라, 불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교체 요청을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르신 본인도요, 내가 어떤 사람이 좋은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가 돼요. 실제로 어르신에게 좋은 사람이 누군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경험해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센터장이 얼마만큼 애살 있게 잘 붙어서 바꿔드리고 살펴봐 드리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센터장을 잘 골라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시는 게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는 다른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들 하세요. 간병인은요, 요양보호사와 달라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보면 간병인은요,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병인을 보내는 업체도요, 라이센스가 없는 곳입니다. 라이센스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방문요양센터는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지자체에 인가를 받은 지정심사를 통과한 라이센스가 있는 곳입니다. 요양보호사도 국가 자격증이에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게 방문요양 서비스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보내는 게 간병인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간병인은 병원으로 많이 가시고요. 방문요양은 집에서 많이 받으세요. 왜냐? 방문요양은 병원에서는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는 게 간병인이라면 집으로 오는 건 방문요양 서비스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용도 차이가 나죠. 간병인은 100% 내가 돈을 다 내지만 방문요양은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죠? 15%만 냈죠. 그래서 비용 차이도 많이 나요. 실제로 간병인을 집으로 불러서 하루에 3시간씩 주 5일 동안 쓰면 한 달에 거의 90만 원 정도 나오실 겁니다. 그런데 방문요양 서비스는 아까 얼마였죠? 2026년도 기준으로 본인 부담금 15%라면 17만 원 정도밖에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을 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비용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보통 집에서는 방문요양을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도액을 꽉 채워서 쓸 수 있냐? 한도액이 250만 원인데 꽉 채워 쓸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거는 등급마다 달라요. 사실 이거 좀 계산을 해보면 좋은데요. 만약에 2등급 어르신이다. 그리고 하루에 4시간까지 쓴다. 하루에 4시간까지 주 6일을 쓴다고 생각해보면 2025년도 기준으로 한 달에 쓰는 비용이 총 163만 원 정도 돼요. 근데
2등급 어르신의 한도는 208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도 대비 78%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해당 그 방문 요양은요, 하루에 4시간 이렇게 쓸 수 있는 서비스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어요. 1, 2등급은 하루에 4시간, 3에서 5등급은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쓰기 때문에 한도액을 꽉 채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등급별로 얘기를 드릴 때 한도액에 따라서 한도가 다르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서비스를 쓰고 싶다면 한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요양 등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느 등급이더라도 받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루에 그러면 4시간까지밖에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부가 서비스 중에 연장 서비스라고 해서 1, 2등급은 월에 8회에 한정해서 3, 4등급은 월에 4회에 한정해서 최대 8시간까지 연장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하루에 2번 이상 제공할 수 있는 1일 2회 이상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180분씩 끊어서 180분씩 하루에 3번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 경우에는 집에 갔다가 나와서 2시간 간격을 띄우고 가야 돼서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가 서비스도 있다는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필요할 때 며칠만 쓸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하시는데, 가능하지만 현실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님은 정기적인 일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띄엄띄엄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가 방문 요양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또 많이들 쓰시는 어르신의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주간보호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주간보호는 어르신을 아침에 차로 등하원하는 정말 유치원 같은 서비스예요. 그 시간표가 있고 프로그램도 하고 밥도 먹고 오는 그런 유치원 같은 서비스인데요. 주간보호는 등급별로 금액이 다르고요. 쓰는 시간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쓰시는 가장 많은 등급을 받으시는 4등급, 가장 많이 쓰시는 하루에 8시간, 주 5일 기준으로 보면 2025년 기준으로 주간보호는 월에 17만 원 정도, 그리고 2026년도 기준으로는 월에 17만 5천 원 정도로, 아까 방문요양이랑 금액은 비슷하죠. 근데 차이가 있는 게, 주간보호는 가서 밥을 먹고 간식을 먹기 때문에 간식비와 식비가 실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간식비, 실비 모두 다 센터는 마진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실비 그대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비까지 하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간보호는 어떻게 골라야 하냐? 주간보호는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보다는 인지기능 저하가 뚜렷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해요. 왜냐하면 송영할 때 차를 탔다가 내렸다가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동이 완전 불편한 분들보다는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이, 뚜렷하신 분들이 좀 더 적합하고요. 어르신 댁 중심으로 동심원 30분 거리에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송영 거리가 30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30분 거리에만 갈 수 있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시면 갈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 규모가 큰 곳보다는 갔을 때 분위기가 훨씬 중요해요. 분위기가 좋은 곳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갔을 때 이제 저희가 추천드리는 가장 꿀팁이 있는데요. 요양 등급이 없을 때부터 전화를 해보세요. 어차피 갈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포털 사이트의 지도에서 찾아보시고 요양 등급이 없을 때부터 전화를 해보세요. 어떤 센터는요, 등급 받고 그러면 연락하세요 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제가 원장인데요, 제가 송영 다 끝나고 집으로 가서 다 도움을 드릴게요 하는 곳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어느 곳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왜냐? 모든 센터의 비용은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등급이 없을 때부터 전화를 해보셔라. 그리고 이걸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곳이 훨씬 더 좋은 곳이다. 그게 서비스의 퀄리티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간보호도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주간보호는 송영을 차려하기 때문에 송영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이지는 않다. 다만 원한다면 가능은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품으로 케어하는 복지온구를 볼 거예요. 복지온구는 전동 침대, 휠체어, 디귿자 보행기, 안전 손잡이 같은 제품으로 사람을 케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집에 두고 어르신 댁을 꾸며놓고 어르신이 혼자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앞에 본 요양원, 주간보호, 방문요양은 같은 한도액을 가지고 나눠 쓰는 건데, 제품으로 케어하는 건 독립적인 주머니가 생겨요. 연간 160만 원 한도로 독립적인 주머니가 생기고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강보험공단에 가면 이제 등급을 받을 때 카탈로그를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카탈로그 안에 보면 제품을 이렇게 제품 리스트와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다 적혀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해서 제조사에 전화를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품 중에 보면 대여만 가능한 제품이 있고 구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 대여만 할 수 있는 제품 중에 대표적인 건 전동침대, 수동일체어가 있습니다. 구매를 하는 제품 중에서는 안전손잡이, 성인용 보행기 같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중에 실제로 내가 카탈로그를 보고 딱 정해진 제품들만 쓰실 수가 있거든요. 제품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제품을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어렵죠. 어떤 제품이 좋은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팁은요. 포털 사이트에 건강보험 고령친화연구센터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이게 건강보험공단이 만들어 놓은 어떤 온라인 센터인데요. 실제로 원주에 오프라인 공간도 있어요. 저희가 이걸 구성하는데 도움을 드려가지고 저희가 감사패를 받기도 했었는데 이 고령친화연구센터에 들어가 보면 제품 리스트부터 제품 사용법, 안전하게 쓰는 방법, 어떻게 추천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은 복지연구도 전국의 모든 곳이 동일해요,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사는 것보다는 현장에 있는 곳을 이용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요. 온라인에 사면 배송비도 들죠. 받아서 내가 알아서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복지연구사에 전화를 하면 설치도 다 해주지, 비용도 안 들지, 설명도 다 해주지, AS도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오프라인에 있는 복지연구사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보통은 방문요양센터나 주간보호를 쓰면 복지연구사를 매칭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해주는 요양센터를 찾으시는 것이 계속된, 반복된 저희의 팁입니다. 그리고 특정 기관을 이용하면 복지연구를 무료로 준다던데요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어떤 센터랑 상담을 했는데요. 그 센터는 상담을 하면 디귿자 보행기 공짜로 준다던데요. 이러면 당연히 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 보통 이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나 이 시장은 법에 그렇게 하는 게 아예 불법, 형사처벌이 가능한 위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유인할사는 기관도 어르신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공짜로 주는 곳이 있다거나 공짜로 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은 거르셔야 합니다. 나중에 큰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쓸 수가 있는데 내년도가 되면 2026년도가 되면 그 서비스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병원 동행, 방문 재활, 방문 영양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추진이 될 계획이니까 요양 등급 고민하고 계시다면 꼭 지역에 있는 센터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일부에서 요양 등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리는 전체 과정을 꿰뚫는 결론이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제도를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역에서 우리를 밀착해서 돕는 센터장을 잘 만나기만 하면요. 등급 신청부터 요양보호사를 교체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매칭받는 일련의 과정을 굉장히 편하고 쉽고 또 공짜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꿰뚫는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긴 시간 동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도 그렇지만 전국에 거의 한 3만 개쯤 있는 요양기관들은 어르신의 건강한 일상을 돕기 위해 존재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희나 건강보험공단의 문을 두드리셔서 이런 다양한 혜택,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셨으면 좋겠고 건강한 일상을 돕는 저희가 앞으로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잘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